안녕하세요. 제가 톡톡 사연을 거의 매일같이 잘 듣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름 애독자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직접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사연을 신청해 보려니까 갑자기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부디 귀중한 시간을 내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슬픈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아픔으로 남았던 그 일은 제 남동생의 사고였어요. 학교 근처의 공원에서 놀던 남동생은 공이 굴러가자 무의식적으로 그걸 따라 달려가 버렸고 그렇게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차에 치이고 말았습니다. 공원으로 가고 있었던 제가 멀리서나마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놀란 채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지 깨어났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기절을 했다가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병원에서 눈을 떴던 이후부터 저는 이 모든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정신을 다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다독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미처 알아차릴 수 없었던 부분이었으나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저를 위로하고자 노력은 하고 계셨으나 얼굴을 보면 당신 스스로도 무슨 말을 뱉고 계시는지 모르시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으니까요. 눈빛은 이리저리 흔들렸고 손은 계속해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으신 그 충격이 오죽했겠나요. 엄마는 당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을 하시다가 저를 챙기실 여력조차 없었고요.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 죄 없는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아프게 떠나야만 했을까? 엄마가 미안하다. 정훈아, 이 엄마가 다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나도 큰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셔서 감히 제가 그 옆으로 가볼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식은마저 전폐하셨던 엄마가 슬픔을 마주하고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시게 된 건 남동생이 떠나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겨우겨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었네요. 남동생을 사고로 일찍 데려간 하늘이 무심하기는 해도 남은 세 가족이 이렇듯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는 걸 보면 아주 끝까지 무심한 하늘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며 비극을 묻어가고 꿋꿋한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니 사춘기를 맞이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 어느새 저는 교우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서 집에서는 부모님과 크고 작은 말다툼을 벌이는 자식이 되어 있었죠. 특히나 제가 딸이다 보니까 엄마하고 부딪혔습니다. 엄마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으나 그걸 알지 못했던 당시에 저는 무작정 반항 어린 태도만 고수했었죠. 공부보다는 친구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런데다가 이성 교제에 눈까지 떠버렸던 저 때문에 엄마는 골치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 잘못으로 인해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을 때 저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내가 하는 것 중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게 있기는 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쯤 되면 그냥 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정훈이가 아니라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시는 거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라고? 정순아, 너 지금 말을 왜 그렇게 해? 정훈이가 아니라 너였어야 한다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세상에, 너 미쳤구나.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왜 아닌 척을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해 오신 거 맞잖아요. 엄마는 항상 정훈이를 더 예뻐하셨으니까요. 맛있는 반찬은 죄다 정훈이한테 몰아주셨잖아요. 정훈이는 이름이 멀쩡하게 정훈이었는데 왜 저는 촌스럽게 정순이에요? 이름만 봐도 저를 안 예뻐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그건 제가 아마 죽는 그날까지 부끄러워할 순간일 겁니다. 그토록 못난 소리를 짓거리고도 멋대로 집을 뛰쳐나갔었죠. 엄마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대못을 박아놓고도 그 순간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제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동생을 충격적인 비극으로 잃고 사춘기 때 방황하는 슬픈 소녀라고 우습게도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더랬죠.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못난 자식 때문에 속상했을 엄마의 마음은 다행히 아버지가 계셔서 위로를 해주셨죠. 지금은 끝도 없이 괴로울 것 같지만 다 한때일 거야. 우리 딸 정순이 전성이 착하고 순하고 명랑한 녀석이잖아. 지금은 잠시 엇나갔을 뿐이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녀가 될 테니까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면 돼. 자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어. 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 또한 전부 지나갈 시련이겠지. 그치만 우리 불쌍한 정훈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정순이 하나 남았는데 하나뿐인 자식이 엇나가면서 속을 썩이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차라리 빨리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무슨 소린지 나도 알아. 카세트 테이프처럼 빨리 감기를 누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인생의 괴로운 구간을 빠른 속도로 지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 그리고 농사 중에서 가장 고되고 뜻대로 안 된다는 게 자식 농사라고 하니까 마음을 편하게 먹자. 당신은 어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술술 뱉을 줄 알게 되었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목석 같기만 했던 양반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아주 뒤바뀌어 버렸네. 나로서는 고마운 변화이지. 당신 덕분에 내가 정순이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매일 괴로운 것도 그럭저럭 어떻게든 넘기고 사는 거야. 진심이야. 당신이라는 의지하고 기댈 구석이 있어서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 엄마의 신신당부를 저버리고 학원을 또 멋대로 빠졌던 날, 혼날 것이 무서워서 살금살금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남동생이 사고로 떠난 이후로는 두 분의 다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나도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아니면, 저만 빠지면 우리 집은 이제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던 것 같아요. 남동생의 그 사고 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 지냈던 것만 같아서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수십 차례나 저를 혼내셨던 것보다도 두 분의 다정한 모습 한 번, 그것이 큰 효과를 일으켰던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탈, 반항, 이런 것들이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행동거지부터 고쳐가기 시작했죠. 저의 이런 변화에 사춘기 딸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면서 부모님이 크게 반색을 하셨고요. 엄마와도 우물쭈물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던 때였습니다. 하늘이 아주 끝까지 무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그때 가까이 지내셨던 회사분들과 모여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귀가를 하시려고 발걸음을 돌리셨던 그 순간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차량이 인도에 서 계시던 아버지를 치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버티고 또 버티다가 엿새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왜 엄마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 때문인 게 맞아. 잠이나 잘 것이지 대체 뭐가 그렇게 안달이 나서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뭐 하느라 이렇게 늦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던 게, 당장 빨리 오라면서 신경질을 부렸던 게 이 비극을 만든 것만 같아. 엄마는 크게 자책을 하셨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고 하시면서 당신의 가슴을 세게 치시고
오열을 이어나가시는 엄마의 모습. 그걸 보면서 저야말로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전 국민에게 보급된 시절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의견을 내서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게 되셨었거든요. 엄마는 이것마저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당신이 연락을 할 수 있는 휴대폰만 없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셨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집이 혹시 저주라도 받았나?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남동생의 죽음 앞에서도 당신을 추스리고 다잡으며 저를 어떻게든 위로하고 다독여주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러셨던 분을 왜 이다지도 가혹하게 빨리 데리고 가야만 했던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친할머니는 엄마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천하의 나쁜 년. 혼자서 박복할 것이지 왜 남의 집 귀한 아들까지 끌어들였어? 왜? 맞은 뺨을 부여잡으신 채로 엄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놀란 제가 달려가서 엄마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랬더니 친할머니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너도 마찬가지야. 그 애미의 그 딸년이지. 원래 정훈이가 먼저 태어났어야 했는데 네가 욕심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순서를 빼앗아서 먼저 태어났던 거잖아. 네가 둘째로 태어나 일찍 죽을 운명이었건만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긴집년 때문에 우리 귀한 손자만 불쌍하게 떠났지. 그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제 가슴에 가시가 되어 박히는 날카로운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친할머니의 말씀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뒤에서 엄마가 분에 가득 찬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저를 옆으로 밀치시고는 친할머니에게 달려드셨습니다. 나는 욕해도 돼. 나는 욕하고 짓밟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굴어도 돼. 그런데 내 딸한테는 안 돼. 그건 내가 못 참아. 알았어? 이 미친 노인네야. 이런 미친년을 다 보았나. 네가 지금 감히 이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감히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이 미친년이 내 아들이 편히 잠들지도 못하게 일부러 이 지랄을 떠는구나. 낳아준 것만 낳아줬지. 그 다음에는 해준 것도 없었잖아. 키울 때 잘해주지도 못했으면서 왜 자꾸 아들 타령이야. 이 양심도 없는 노인네. 당신이야말로 지금 하늘에서 정훈이 만나서 편하게 쉬고 있을 그이의 안식을 방해하지 마. 그이가 당신이라고 하면 얼마나 치를 떨면서 한숨을 쉬어왔는지 알기나 해? 엄마의 기세는 무시무시하였고 상상조차 못한 반격에 당하신 친할머니께서는 그 이후로 말문이 턱 막혀서 이만 뻥긋뻥긋 하시다가 앓는 소리를 내시며 퇴장을 하셨습니다. 표독스러운 고모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다들 놀라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저 또한 믿을 수 없어서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냐면서 아등바등 살 길을 찾으니 곱게 죽을 길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다면서 기력 하나도 없이 울고만 계셨잖아요. 그랬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 그런데 심보 고약한 네 할머니라는 사람이 너한테 그런 헛소리 하는 걸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정순이 너는 워낙 어렸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시집살이를 예전에 엄청 당하고 산 적이 있었거든. 정훈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사를 멀리 가는 바람에 시집살이를 끝낼 수 있었던 것뿐이야. 그 시절에 억울하게 당하고 살았던 것도 갑자기 떠오르면서 내 딸만큼은 이런 억울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울고 계시는데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며 우시던 종정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고 결의를 마치신 그런 의미의 울음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실컷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와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동안 속을 많이 썩여서 죄송했다고, 못난 모습을 보여드린 건 이제 끝내겠다고, 아버지와 남동생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다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게 저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본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공부에 재능이 있었다면 그렇게 엇나가면서 사춘기 반항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일도 없었겠죠. 꼴찌만 간신히 면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제 뺨을 스스로 꼬집고 때려가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모두가 늦었다고 말을 하였으나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였고 그 결과 꽤 괜찮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심포 고약한 친할머니의 그런 반응 앞에서 저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만 더 강해졌죠. 참고로 저에게 외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그러했지만 부모 형제가 일찍이 다 떨어지고 흩어져서 산 집안이었거든요. 그나마 외할머니 한 분만이 엄마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셨고요. 이런 마당이었으니 친가에서 더 엄마를 우습게 봐왔던 게 분명합니다. 박복한 팔자를 타고난 여자라고 하면서 엄마를 조롱한 게 친가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당신의 가족들과 결이 다른 분이셨기 때문에 그 점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엄마를 더 보듬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도 엄마처럼 아버지 같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네요. 어줍잖은 상대라면 결혼을 아예 안 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 역시도 저는 진작에 가지고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엄마는 친할머니 앞에서 무력까지 써가며 대드셨잖아요. 제가 욕을 먹는 것, 매도 당하는 것을 엄마는 그토록 견딜 수 없어 하셨는데 저부터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당찬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일까요? 친가 사람들의 저희 모녀가 제발 망해서 눈물 콧물을 흘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이름 있는 4년제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제가 해낸 것이었죠. 객관적으로 유명하고 명문인 곳은 아니었으나 과거의 저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게다가 일부 장학금까지 지원을 받고 입학을 했거든요. 친할머니께서는 축하 인사는커녕 짜증을 내셨고 그때부터 친가와는 완전히 절연을 했습니다. 엄마의 결정이었어요. 우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인간들하고는 이제 상종하지 말아야 해. 저는 엄마가 거론하신 정신건강이라는 단어가 참 좋게 들리더라고요. 즐겁고 힘차게 그렇게 청춘을 즐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 직후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단체 미팅이라든지 그런 걸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그 덕에 남자친구를 만든 적도 있기는 했으나 찰나의 인연이었을 뿐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났던 상대는 대학 졸업 직전에 만난 남자친구였는데요. 훗날 부부의 연을 맺은 아주 귀한 인연이었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줄 모르고 만나기 시작했던 거지만요. 남편은 제가 다닌 대학교와 수준이 거의 비슷한 근처에 위치해 있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으나 그제야 졸업반이었던 까닭은 군대를 애매한 시기에 다녀와서 휴학을 좀 길게 했었더라고요. 일찍이 남동생이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이제 저만 남아있는데 진지한 마음으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엄마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남편이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하셨고요. 하도 이것저것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길래 오죽하면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엄마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는 자리도 만들었더랬죠. 너희들 나이 때에는 이렇게 어른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말을 안 해줄 수는 없거든. 부디 건전하고 건강하게 교제해라. 알았지?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서로에게도 좋은 거야. 인생으로 놓고 봤을 때도 건전한 자세로 이성교제를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란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아듣고 이해했습니다. 정순이하고 둘이 건전하게 그리고 알콩달콩 예쁜 모습으로 만날게요. 어머나, 요즘 젊은 남자애들 같지 않게 말도 싹싹하고 부침성 있게 잘하네. 아주 내 마음에 쏙 들어. 말로나마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 것,
그런 것조차도 아직 사회생활을 안 해본 남자들은 할 줄 모른다고 엄마는 그러셨고 남편이 아주 괜찮은 청년이라고 그래서 평가를 내리셨어요. 엄마의 환한 웃음에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라는 것을 엿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엄마한테 남편을 보여드렸던 이후로 제가 더 애정이 피어올라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확실히 그때가 분기점이었고 저는 남편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꼬이고 꼬여서 저희는 당시 2년의 연애 기간을 뒤로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이만 못하고 실제로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외가에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외삼촌이라는 자자가 수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한테 가족의 정, 남매의 의리, 뭐 이런 걸 운운하면서 도움을 청했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일종의 사기였고 엄마는 순식간에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가담을 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취업을 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하나뿐인 자식에게 엄마는 차마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하시고 혼자 해결법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시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것이고요. 충격으로 외할머니께서는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셨으나 예후가 나빴어요. 뇌 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 상황은 이러했는데 당시에 남편은 또 집안 사정으로 머나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었거든요. 그쪽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일종의 가업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기도 했었어요. 저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훨씬 더 잘 사는 집안의 장남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분이 참 묘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의 남동생, 즉 저의 시동생이 알고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패션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사업을 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히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시동생이 군대를 나오고 나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지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 돈으로 일본 여행도 가고 그런 줄로만 알았다가 알고 보니까 집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좀 아릿해졌던 듯도 싶어요. 저는 남동생을 일찍이 슬픈 사고로 잃었기 때문에 비교가 돼서 그랬던 것 같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겹치면서 저희는 헤어졌었고요. 그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아서 다시 만나게 되었답니다. 서로 아직도 결혼을 안 했고 각자의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바로 불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어렸던 것 같아. 괜히 나보다 오빠가 잘났다는 사실에 패배감을 느끼기도 했었어.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던 시기였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엄마한테 집중하고 곁에 있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는 왜 그렇게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너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장거리 연애를 해줄 수 있냐고 너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게 나의 본심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너보다 괜찮은 여자 나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었다. 그게 완전히 내 착각이었던 거지.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된 인연은 성숙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저희 두 사람의 때는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하고 다시 만난다는 걸 엄마는 무척이나 반겨주셨습니다. 아닌 척 해오셨으나 예전에 그때 제가 남편하고 헤어졌던 걸 아쉬워하시면서 당신의 탓도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게다가 그 이후로 제가 연애는 잠깐씩 해도 누군가를 결혼할 마음으로 만난 적이 없었으니 엄마는 더 속이 타셨을 것입니다. 시댁 쪽도 마찬가지였나 보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우리 큰놈이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안 들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그동안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이러다가 작은 놈도 자기 형을 따라서 계속 느긋하게 굴고 장가 갈 생각을 빨리 안 하고 그럴까봐 겁이 나기도 했었지. 남편의 결혼 상대로 제가 등장했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몇 번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답니다. 저희가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인연임을 시부모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을 보고 이쯤이면 운명이 아닐 수 없다고 하시면서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결혼하면서 돈을 들인 비율을 나누어 보자면 남편이 8알, 제가 2알을 부담했었네요. 외가 쪽의 일 때문에 죽도록 마음고생하며 스트레스 받고 난리가 났었던 저희 모녀의 사정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시댁에서도 전달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도 겪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하면서 몸만 들고 시집을 와도 된다고 시부모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해주신 바 있었네요. 그 앞에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죠.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결혼을 잘하는 것 같아서 이래도 되나 싶어요.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도록 항상 마음을 다할게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뭉클하신 표정으로 한참이나 저에게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죠. 시댁이 꽤 사는 집안이었어요. 집안에 유난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죄다 한가닥씩 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마음까지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재산이 필요한 맏며느리를 너른 마음으로 받아주셨고 그런 것 따위 전혀 개의치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와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혼수 장만에 돈을 썼었고 그 결과 이할 비율의 지출이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 결혼식에 초대할 만한 친척들이 친가에도 외가에도 없었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인연들, 몇몇의 동창들, 그리고 엄마의 지인들,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편 쪽은 집안 사람들부터 아주 머릿수가 대단하였어요.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식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의 지인들이 전부 신부 측의 하객석에 앉아주는 방식으로 대충 양쪽의 균형을 맞췄고요.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저는 어깨 당당히 펴고 결혼식의 주인공, 새 신부로서의 하루를 만끽하였습니다. 행복한 얼굴로 울고 웃는 엄마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 그렇게나 친척들이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호의적이고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하필이면 결혼을 해도 왜 너무 그저 그런 여자하고 있을까? 두고두고 아깝네. 그러니까 말이야. 집안이 뭐 엘리트이기를 해? 아니면 돈이 많기를 해? 누구 하나 사회적으로 잘난 인사가 있기를 해? 아니면 본인이 얼굴이라도 예쁘든가 나이라도 한참 어리든가 명문대 간판이라도 달고 있든가 어디 대기업에 다니고 있든가 정말 뭐 하나라도 해야 하는데 그 어떤 것 하나도 잘나지 못했다는 게 어찌 보면 신기할 지경이야. 저를 두고서 이런 감상을 내뱉으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걸 알았으나 저는 일부러 완벽하게 무시를 하였습니다. 못 들은 척, 전혀 모르는 척, 아무렇지 않게 굴었어요. 저를 들고 뒤에서 험담을 잔뜩 하시는 분들, 저에게서 아무런 반응도 못 이끌어내자 점차 머쓱해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에게서 불필요한 관심을 거두신 분들도 계셨으나 더욱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셨죠. 예를 들면 제사 때 다 같이 모이기라도 하면 일부러 떨떠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괜히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널리 알릴 생각은 없었으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동생까지 잃은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이 비싼 시고모가 퍼뜨리고 다닌 게 정황상 분명하였는데 이거 참 따지기도 못해서 가만히 있었네요.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부친과 형제까지 일찍 잃어서 재수까지 없고 일가 친척과는 전부 다 연을 끊고 사는 게 정상은 아니라면서 저를 안 좋게 보았습니다. 이제서야 엄마의 심정을 알 것 같네. 엄마가 그러셨었지. 시집살이가 너무 괴로웠지만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처럼 지내며 길거리를 떠돌던 시절보다 끔찍하지는 않아서 견딜만 하셨다고. 그리고 아무리 모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아버지가 옆에서 딱 버티고 편을 들어주시니까 그것 하나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려서 모든 게 다 버틸만 하셨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까지 네 집안 사람들이 나를 다 못마땅하게 보면 뭐 어쩔 거야. 당장 시부모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그리고 내 남편이 내 편인데 쓸데없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저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굳이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 따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시댁의 친척들도 익숙해져서 더 이상 똥 씹은 표정들을 덜 짓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집안에 전해왔습니다. 뭐? 정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그렇게만 항상 들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게 되는 건가? 둘이 동갑이라고 그랬지? 아, 너무 궁금하다. 동갑이래. 그리고 이번에 듣기로는 어디 대학 교수라고 하던데? 교수? 교수라고? 정말이야? 와, 엄청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실을 왜 여태까지 집에다가 안 밝혔던 걸까? 혹시라도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돼서 미리 밝히지 않은 걸까? 아마 그런 것 같아. 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남녀 관계라고 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겠지만 내 동생 녀석이 오죽 자유로운 영혼이야. 분명히 별 시답지 않는 이유로 여태까지 집에는 아무 소리 안 했던 것일지도 몰라. 예를 들어 말하기 귀찮아서 그랬다든가 이런 이유일 수도 있어. 내 동생이지만 아주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며 말을 하는 것에 저는 더더욱 제 동서대의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시동생은 일본에서 패션 공부를 마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디자인 관련 사무실을 열어서 운영 중인 사람이었어요. 개성이 확고했고 성격이 조용한 듯 하면서도 뚜렷하고 확실해서 저와 나이가 동갑이었으나 딱히 친해질 계기는 없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볼 일도 없을 뿐더러 만나게 되어도 사적인 대화를 하기에는 서로의 분야가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저는 평범하게 널렸다고 할 수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그 안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단순 사무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런 저와는 너무나 다른 무려 교수라는 인물이 시동생의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어울리는 그림인 것 같았습니다. 교수 또한 자기 분야에 확실하게 전문적인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계속해서 공부도 해나가야 하는 직업이 교수였죠. 그런 대단한 인물과 동서지간이 된다는 게 저도 즐거웠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엄마도 신기해하면서 좋아하셨는데 시부모님의 반응은 어땠겠나요?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고 하셨습니다. 대학 교수? 그거야말로 요즘 말로 그 뭐냐? 커리어 우먼? 그런 거 아니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 여성의 표본이잖아. 세상에, 나는 우리 작은 놈이 이렇게나 기특하게 며느리감을 물어올 줄은 몰랐네. 그치요, 여보? 우리 집안에 솔직히 아쉬운 게 딱 하나 있다면 가방끈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대학 교수라니 이제는 여한이 없을 지경이네요. 아휴, 당신은 굳이 표현을 그렇게까지 할 게 있어? 가방끈 길이가 어떻고 나는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뿐이야. 싱글벙글 웃으시는 시어머니의 옆에서 시아버지께서는 멋쩍은 표정을 짓고 계셨으나 누가 보더라도 그 표정은 애써 웃음기를 지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본심은 대학 교수 며느리가 생겨서 엄청나게 행복하시다는 것이었죠. 그런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게 웃었어요. 시댁에서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남편하고 교수 동생에 대한 이런저런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었고요. 네, 저는 마냥 즐거운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나쁠 게 뭐가 있겠나요? 하지만 대학 교수인 장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이미 신혼집 장만도 다 해놨고 양가 어른들끼리 대화도 금세 잘 풀려서 시동생하고 동서는 식만 안 올린 부부인 셈이었습니다.
신혼집을 들락날락하며 조금씩 리모델링도 하고 본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소품도 조금씩 제작을 하고 그러는 재미를 느끼면서 지내고 있던 모양이었죠. 제가 동서를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그런 다음에 가끔 볼 때마다 반갑게 대화를 나누던 시기는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래서 선입견이 무서운 건가 봐요. 저는 형님이 저를 별로 안 반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저를 어렵게 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나도 서글서글하게 대해주셔서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아, 전혀 아니에요. 저는 동서가 생겨서 즐겁고 기쁜 마음뿐이었던걸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거야 제가 교수니까요. 본인하고 너무 격차가 큰 상대를 만나면 뒷걸음질을 치거나 경계를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워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대학 교수라는 멋진 동서가 생겨서 더 좋았어요. 어머, 다행이네요. 형님은 사람이 참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많아요. 친정에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다면서요. 본인도 뚜렷한 성과 없이 그냥저냥 살아오셨는데 기우는 결혼을 하시고도 주눅 들지 않고 멋지게 사시는 거 대단해 보여요. 보통 배짱이 아니면 힘든 일이잖아요. 동수의 말에 제가 괜스레 손뼉까지 치면서 환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냥 해맑게 웃었죠. 그런데 속으로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망할 놈의 시댁 친척들이 그 사이에 동서한테 제 이야기를 잔뜩 해놓은 모양이었죠. 재빠르기도 했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주제에 항상 당당하고 즐거운 얼굴이라서 다들 제가 얄미웠을 텐데 집안도 꽤 넉넉한 편이고 양친 다 살아계시고 형제도 둘이나 있고 본인이 대학 교수이기까지 한 동서가 들어오니까 다들 신이 나서 저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게 뻔했네요. 속상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슬프다고 주저앉을 건 아니었습니다. 그쪽에 감정 낭비를 하는 건 저만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으쌰으쌰 힘을 내서 제 일상을 멀쩡히 즐기며 지냈고요. 더욱 싹싹한 모습으로 시부모님을 대했습니다. 싹싹하고 털털하고 야무진 며느리에 똑똑하고 잘난 대학 교수 며느리까지 두 아들놈들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머리 싸매고 지냈던 게 이제는 전생의 일처럼 느껴지네. 시어머니께서 유쾌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기분이 어떨까요? 이토록 원만한 고부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만족해 하셨고요. 더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동생의 결혼식 날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화려한 예식장이었고 신부 대기실의 동서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예쁘다는 덕담을 건네며 다가간 제가 추가로 할 말을 찾다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정도네요. 벌써부터 정말 대단한 결혼식이에요. 형님 때는 이것보다 많이 못 미쳤죠? 신부 측 하객이 너무 허접해서 애 좀 먹었다는 후문은 들었어요. 사진으로 봐도 티가 나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으면서 가볍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동생의 표정이 어딘가 퉁명스러워 보였거든요. 제가 귀찮다는 듯이 혹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딱 그런 눈치였어요. 멋쩍어진 저를 무시한 채 본인이 아는 얼굴들이 보이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군요. 자기 지인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서를 뒤로 한 채 저는 머쓱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태까지는 기분 탓일 거라고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고 넘겼으나 암만 해도 동서가 저를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게 분명했죠.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런 기분을 느낄 줄은 몰랐기에 잠시 마음을 추스르려고 다른 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른 예식홀의 옆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서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지원이 언니 말이야. 교수라고 거짓말했다는 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되기는 대학에서 강의하는 건 맞잖아.
그래도 시간 강사하고 정식 교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야? 시간 강사인데 교수라고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들키면 어떡해? 그렇게 되기 전에 교수가 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수는 없는 거니까. 결혼도 하는 마당에 그냥 모른 척 두자.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으며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내용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제 동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일단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가만히 서서 대화를 좀 더 엿들어 보니까 그 두 사람은 동서의 사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가까운 친척들이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자기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잽싸게 다른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멀어지는 것까지 보고서 화장실로 들어가 봤더니 모든 칸의 문이 다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 동서에게 그런 비밀이 있었다니? 하기사, 감추고 싶은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러 왔다가 더 큰 걸 마주해버린 탓에 혼란스러웠지만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날이었고 저는 축하해주러 온 입장이었죠. 변한 건 없었어요. 과연 시동생이 이 사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이 정도의 궁금증만 아는 채로 저는 비밀을 깊이 삼킨 채로 예식을 보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서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치며 시동생과 동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서의 비밀 따위는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행동했고 최소한 결혼식 날이 완벽하게 저물기까지는 남편에게조차 입을 다물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동서가 먼저 선을 넘더라고요. 예식이 끝나고 뷔페를 따로 즐기는 곳이었거든요. 당연히 가족들은 일반 하객들보다 더 늦게 뷔페로 향했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을 보러 온 하객들이 거의 다 자리를 뜨지 않고 아직 식사 중이었어요. 다른 홀의 하객들이 단체로 늦게까지 자리에 죽치고 있었던 탓에 전부 식사 시간이 늦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자리에 앉아서 뭘 좀 먹으려던 제 눈에 정말 세련된 원피스를 차려입은 동서가 보였어요. 웨딩드레스보다도 이쪽에 신경을 썼다고 하더니만 그럴만하네. 기똥차게 예쁘다. 시어머니께서 엄지를 들어서 따봉을 날리시더라고요. 저도 그럴만하다고 생각 중이었어요. 마치 연예인들이 행사 때 입은 원피스 같았는데 동서의 이미지에 잘 어울려서 멋져 보였습니다. 동서가 자기 친정의 어른들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같이 찍길래 저도 얼른 그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순간이 다시 오지도 않으니까 기념해 두면 좋잖아요.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분위기를 띄우는 참에서 가볍게 말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인사를 하며 돌아다니던 시동생과 동서가 제가 앉은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동서가 먼저 다다랐는데 제가 웃으면서 휴대폰을 들어 올렸죠. 동서, 웬만한 연예인들은 동서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어쩜 이렇게 기품이 넘치고 예뻐요? 칭찬 고마워요. 제가 기품이 넘친다는 소리는 종종 들어왔는데 오늘 유독 많이 듣네요. 오늘 유독 예뻐서 그런 거겠죠. 동서, 우리 같이 사진 찍어요. 제가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높은 구두에 딱 붙은 원피스를 입은 동서한테 허리를 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면서 동서의 옆에 서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 너 적당히 나대라. 나한테 감히 까불거리는 꼬라지가 너무 거슬리네. 제 귓가에 대고 동서가 아주 작게 속삭인 겁니다. 깜짝 놀란 저에게 이어서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은 봐줬지만 이제는 결혼식도 마쳤으니까 정식으로 너를 납작하게 눌러놔야겠어. 너하고 내가 애초에 급이 맞지도 않은데 맘먹으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니? 개판난 집안에 최저 시급이나 받으면서 비루하게 일하는 주제에 감히 대학 교수한테 비벼? 야, 좋은 말로 할 때 자리에 쳐 앉아라. 꺼지라는 소리야. 동서가 얼굴만은 평온하게 잘도 그런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아무도 몰래 저에게 엄청난 공격을 가했으나 본인의 완승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동서가 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보통의 잡초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맞다. 동서, 나 물어볼 거 있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생각나서 물어볼게요. 혹시 동서, 거짓말했어요?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쳤거든요. 동서가 당황해서 미심쩍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어느새 그 곁으로 다가온 시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식사 중인 하객들이 이쪽을 주목하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큰 목소리로 또 외쳤습니다. 동서가 거짓말을 한 거면 그거 참 큰일이잖아요. 자꾸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신조가 거짓 없는 삶을 살자인 사람인데. 아, 그래요? 그러면 동서가 시간 강사라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 물음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거짓말이 까발려진 상황에서 다시금 거짓말을 하는 건 무리였을 테니까요. 차마 제 말에 반박은 못하고 동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느새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테이블마다 침묵이 내려앉은 상태였어요. 대학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 무슨 소리야? 똑바로 대답을 해봐. 시동생의 외침이 침묵을 갈랐습니다. 그때 알았죠. 시동생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자 동서의 친정 식구들이 앞다투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시동생을 향해서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을 시작하였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분노하신 얼굴로 달려오셨습니다. 동서에게 속은 시댁 친척들도 죄다 격분해서 삿대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동서는 참백하게 질린 채 입술을 잘근 깨물고 있었는데 저는 그 옆에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해주었어요. 어이쿠, 이거 잘하면 내 동서가 아니게 되겠는데? 열받은 동서는 저를 향해 한마디 하려다가 현기증이 와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상황이 더욱 난리가 났고요. 그 난장판 속에서 구석으로 피신한 저는 남편에게 동서의 비밀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것보다도 동서가 저에게 그따위로 군 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부모님께서도 당연히 흔들리셨죠. 그런 인물을 며느리로 맞아도 되는가 싶은 근본적인 갈등이 되셨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결혼의 장본인인 시동생의 의사가 중요하였습니다. 교수가 아니었다는 거 사실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가족들도 한 통속으로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 하라고? 나는 못해. 시동생이 딱 결정을 내리자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당장에 두 사람의 결혼은 없던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자며 시댁 쪽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거든요. 동서는 예전부터 정교수가 되는 욕구가 큰 사람이었고 알고 보니까 친정이 빚 좋은 개살구라서 은근히 빚이 많았더라고요. 돈 걱정이 없는 시댁 같은 집안하고 연을 맺는 게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시간 강사라고 시동생에게 밝혔다면 나았을 텐데 괜한 과욕이 모든 것을 망친 셈이었죠. 저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을 받는 건 아닐까 싶어서 잠시 걱정도 되었으나 그건 제 기우였어요. 역시 내가 며느리를 잘 봤다니까. 하마터면 사기꾼 같은 집안한테 뒤통수를 맞을 뻔한 것도 구해주고. 하여간에 기특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남편을 통해서 저한테 용돈 100만 원을 따로 주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예쁨을 받는 것 같아서 코끝이 찡해졌고 더욱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네요. 시댁 집안의 친척들도 저를 아니꼽게 보던 시선들이 싹 사라진 건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였고요. 제 동서가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소문이 잘못 나서 그랬던 것인지 본래 몸담고 있던 대학교에서 얼마 후에 나왔고 자취를 감추었다는 후문이 있었답니다. 시동생은 일이나 더 열심히 하며 살겠다며 일본과 국내로 오가며 지내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다가
전대미문의 파혼 사건 이후로 딱 3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혼인신고도 안 하고 동거부터 해서 시부모님을 뒤집어지게 만들더니 뱃속에 아이가 생기자 정식으로 결혼을 했답니다. 참고로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혼인신고만 했고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 게 전부였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과거의 그 여자하고는 달리 지금 제 동서가 엄청난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미교포 3세이고요. 친정집이 미국에 있는데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는 그런 엄청난 대저택이에요. 저는 가보고 기절할 뻔했었네요. 그런 집안의 딸인데 얼마나 소박하고 소탈하고 착한지 모릅니다. 이래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무튼 세월이 흘러서 저희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갈등 같은 건 사실 집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누구건 붙잡고 털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부디 한 맺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결혼한 지 1년이 이제 막 된 신혼이고 저와 남편 사이에 아이는 아직 없어요.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고 아이가 생각보다 잘 들어서지 않아서 이것만으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불행이기만 한 건지 아니면 다행인 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서 저희 남편을 키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 몇 년 된 일이에요. 당시 저와 남편이 만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에도 연애하고 있던 우리에게 어찌나 빨리 결혼하라고 성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납득이 안 가고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듣고 좀 언짢아하셨어요. 예, 소연아. 정진이 아빠 오늘 내일 하는데 빨리 네가 결혼해서 며느리 노릇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그렇게 연애만 하고 놀기만 할 거야. 여자가 돼서 얼른 부인 노릇도 하고 해야지. 얘네 아빠 그렇게 며느리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니? 네? 아니, 내 마음이 답답해서 그래. 언제까지고 연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현실적인 문제 같은 건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도 된단 말이다. 내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얼른 부인 노릇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내조하고 너도 편하게 집안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불려가서 이런 말을 듣던 날 저도 좀 황당했어요. 일단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사정이 무척 딱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당겨서 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한창 연애 초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 없어 당연히 결혼을 미뤘고 남자친구는 좀 서운해하긴 했지만 받아들여 주었어요. 솔직히 이날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꺼려지기까지 하더라고요. 한창 연애 초에 대뜸 불러서 그런 말하는 시어머니,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무척 좋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몇 년 지나고 계속 만나다 보니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져계시더라고요. 아휴, 결국 결혼할 거면 네 아빠 있을 때 했어야지. 기어코 결혼식 자리에 나를 혼자 한 채 속이 시원했겠어? 소연이 너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엄마, 왜 이런 좋은 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그때 어렸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대체 그 일로 언제까지 저희를 못 살게 구셔야 해요? 알겠다, 알겠어. 나도 마음이 영 속상해서 그래. 그래, 어찌됐든 결혼하게 됐으니 잘 살아봐라. 어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제 입장은 전혀 생각을 못하시는 걸까요? 이때부터 왠지 저를 남의 집 귀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 인생에 필요한 부속물로 생각한다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나 봅니다. 남편은 연애 때는 괜찮았지만 본인도 막상 자기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나니 혼자 남은 어머니가 안쓰러웠는지 가끔씩 크고 굵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자꾸 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여보, 시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하시는 거 나 가끔 속상한데. 어제는 뭐라 했는지 알아? 우리 결혼식 사진 보고서 나만 이쁘게 나왔다는 거야.
오빠는 이상하게 나왔고 내가 그 말을 대체 뭐라 해야 해? 마치 내 탓하듯 그러시는데 황당했다니까. 에이, 뭐 이리 과민 반응해. 우리 엄마가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는 편이라 그래. 네가 이해해드려.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를 이해하라고만 했어요. 근데 제가 뭐 부처인가요? 처음엔 저도 못내 남편이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저냥 다 맞춰주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주변에 상담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마마보이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겠지만 그래도 초장이 잘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효심이 가득한 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은 우리 집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만 대리오도 시키려는 느낌이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해두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적어갔는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황당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오빠, 나는 어머니 댁이 바로 옆이긴 하지만 한 달에 딱 한 번, 첫째 주 토요일에만 갈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리 우리가 1분 거리에 산다지만 불쑥 연락도 없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변에 결혼한 언니들 보니 그런 걸로 부부가 많이 싸운다던데 우리만 생각하기 바쁜데 이런 걸로 싸우고 싶지 않아. 그 정도는 오빠가 어머니께 설명해 드려줘. 그리고 한 달 용돈도 양가 똑같이 10만 원씩 드리기로 해. 남편은 솔직히 이해가 전혀 안 간다는 표정이었고 뭔가 반박하고 싶어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소연아, 어른들이 집에 좀 오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나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오시는 거 좋아. 우리 엄마도 좀 올 수 있지 뭘 그래? 그걸 이렇게 좋은 날에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 지금 말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나는 오빠랑 같이 잘 살아보려고 결혼했고 중요한 일들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중에 갑작스럽게 서로 뜻 안 맞아서 싸우는 것보단 낫잖아. 그래, 일단은 뭐 알겠어. 근데 너도 참 속 좁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신혼여행 때 저희는 죽어라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이 문제가 길어지자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었고 정한 대로 어머니께 전달을 했더군요. 하지만 어머니가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시 외할머니 댁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 외할머니 댁을요? 그래, 우리 집안의 큰 어른인데 소연이 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시애미가 부탁하는 거니 그 정도는 꼭 들어줘야 한다. 부탁인데 어째 부탁 같지 않은 부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부탁을 거의 반강요로 하셨고 듣자 하니 정말 너무 힘이 빠지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가 얘기했던 것도 웬만하면 다 맞춰주겠다고 노력하고 있는 통이라서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운데서 중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솔직히 너무나 싫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 사항은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평화롭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친정 가족들도 10분 거리에 있었으나 제가 어느 정도 말을 해두어서 그런지 거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도 이제 가정이 생겼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를 보내고 좀 적적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한쪽 부모님을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를 신경 쓰는 남편도 이해가 되더군요. 신혼여행 때 단단히 못 박은 이후로 별 얘기 없이 무던히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다시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좀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소연이니? 그래, 웬일이냐? 어머님 잘 지내시나 해서 연락드려봤어요.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시죠? 그럼 전화 줘서 고맙구나. 내심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도 초반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좋아하시면서 밝게 받아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더 따뜻하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통화를 할 때마다 약간은 신경 쓰이는 게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제가 예민한가 했는데 지나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태도가 뭔가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소연이 너 회사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를 좀 했는데 갖다 주려고. 아주 맛있게 됐어. 이따가 정진이랑 저녁에 맛있게 먹어. 고기랑 먹으면 아주 맛있을 거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날 저는 컨디션이 너무 나빴고 소화가 안 되어서 회사에서도 집중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당연히 죽을 사다가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가 메뉴를 저렇게 말하시길래 그냥 저도 무심결에 답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어머니,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내내 토하고 말도 아니었어요. 저녁에는 죽 먹으려고요. 김치는 이따가 저녁에 정진 씨 보고 들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알겠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걱정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고 있으니 어머니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실 거라고요. 근데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걸까요? 그래? 장염 바이러스가 요즘 심하다던데. 그럼 약 먹고 손 깨끗이 씻어라. 음식할 때 묻어있으면 정진이한테 옮으니까. 고기도 같이 가져다 줄 테니 수육 부실하게 삶아서 김치랑 같이 정진이 먹여라. 듣는 내내 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본인 아들을 잘 챙겨 먹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요리사도 하숙집 아주머니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아프다고 하면 그 한 끼 차려 먹이는 건 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이런 가정까지 하며 비교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 밥 못 먹일까봐 그것도 아픈 며느리한테 옮을까봐 손 깨끗이 씻어서 잘 해서 먹이라니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이날 계속 배가 저릿저릿하게 아프고 툭하면 화장실을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로 따지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남편한테 가까스로 말을 했더니 남편 반응은 무척 천연덕스럽더군요. 아, 그래? 아파? 그럼 가는 길 내가 죽 사갈게. 뭐가 문제야? 오빠, 어머니는 그 와중에 나보고 손 씻고 요리해서 오빠 먹이라잖아. 더 이상 어머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분명히 저녁 시간 지나서 제대로 해먹였냐고 전화하실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대신 전화해서 챙겨 먹는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은 거기다 대고 한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뭘 이런 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시키는 거야. 내가 죽도 사다 준다고 했잖아. 그 정도는 네가 엄마한테 말하면 되지. 우리 엄마 그렇게 꽉 막힌 분 아니셔. 그리고 나도 일 바쁜데 이런 일로 뭐 시키지 좀 말아라. 내가 너 심부름꾼이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짜증이 확 밀려오는데 가뜩이나 속도 따끔따끔한데 별걸 다 신경 쓰게 만드는 남편이나 어머니나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전화를 대충 끊었어요. 그러고 집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너 많이 아프다고 정진이가 죽 사간다던데 김치는 내일 가져간다더라. 그렇게 많이 아픈 거니?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왠지 머쓱하기도 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말을 해도 됐었겠다 싶어서 살짝 민망하기도 하던 중 뒤이은 어머니의 말은 정말 뒤통수를 확 날리는 말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은 꼭 해서 먹여라. 정성껏 만든 거니까. 근데 웬만하면 좀 해먹이지 그러니. 아휴, 그리고 나 지금 김치 가지고 가는데 무거우니까 네가 내려와서 이거 들고 가라. 1층에서 전화할게. 정말 듣자마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 밥 못 먹는 상황이 못마땅하신 거였어요. 결국 어거지로 내려가서 그걸 들고 올라왔고 남편은 참 타이밍도 좋게 한 30분 지나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으로 또 싸우기에는 제가 너무 지쳐 있었고 그냥 대강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한 달에 한 번 시 외할머니 댁에 들리게 된 날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어요. 왕복 5시간이고 저도 회사원이다 보니 주말에 쉬고 싶지만
약속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만 반복되었어요. 예, 소연아, 너 여기서 김치 좀 썰어라. 아니, 행동이 왜 이리 느리니?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할머님 기다리시잖니. 시어머니는 본인 친정 오셔서 저한테 이것저것 자꾸 시켜대질 않나. 남편은 본인 외갓집 왔다고 누워서 TV나 보고 있질 않나. 정말 상황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저의 감정도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뿐이라 저도 심히 신경이 쓰이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야 할 텐데 앞이 까마득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기막힌 건 시 외할머님이었어요. 일단 저를 존중하는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요. 옛날 분이라 그런지 시키고 부려먹는 것에 익숙하시더라고요. 어머님보다 더 했으면 말 다 했죠. 예, 너는 밥도 제대로 못 짓는구나. 이게 밥이니 떡이니 좀 잘 지어야지. 아, 제가 이런 밥솥에 처음 밥을 지어봐서 우리 손주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겠구만. 걱정이네, 걱정이야.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데 남편은 거기서 천연덕스럽게 웃더라고요. 거기다 시어머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쯧쯧거리게 바쁘셨어요. 솔직히 시어머님이라도 거기서 제 편 들어주셨다면 이렇게 섭섭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남의 편, 시어머님은 그냥 손 놓고 불구경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주말 내내 가시방석이었어요. 거기다 시 외할머님은 꼭 자고 가길 바랬습니다. 아, 할머니, 저희 그만 가봐야 해요. 이 사람도 월요일 출근해야 하고 저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 한 달에 고작 한 번 오면서 자고 가는 게 뭐 어렵냐? 이 할미 보는 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가 말해봐라. 싫으니? 남편이 말리려 해도 결국 대답은 제가 하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뭐라 할 수 있겠나요?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 자고 일찍 출발하자고 했죠. 어찌되었건 그렇게 도리를 다 했는데 돌아오는 건 하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끔 제게 그런 말을 하시긴 했어요. 나는 그래도 며느리가 있어서 참 좋아. 당시엔 이 말이 미끼인 줄 몰랐지만 그때만 해도 전 진심으로 절 그리 생각해주는 말인 줄로만 알았어요. 착한 며느리병이라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당시 그 병이 조금 도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성격대로라면 절대 못했을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허나 시어머니의 행동 중 정말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회사에 있는 걸 알면서도 수시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글쎄 있잖아. 내가 영순이 걔 있지. 내 친구. 걔한테 한번 밥을 사겠다고 했거든. 그리고 밥을 얻어먹었는데 걔가 글쎄 내가 밥만 얻어먹고 축내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우리 동창들 사이에 다 퍼져서 얼마나 곤란하던지 정말 죽겠다 내가. 어머님, 죄송한데 저 지금 회사라서요. 나중에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중요한 타이밍에 꼭 전화를 끊어야 하니? 나 지금 할 말 남았는데. 알겠다. 그럼 너 퇴근하고 바로 전화해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 일하는 거 알면서도 전화해선 재미도 없는 본인 이야기 30분 내내 늘여놓으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반응이 소홀하면 예, 너 지금 내 말 듣는 거니? 안 듣지? 하고 퉁을 주시더라고요. 거기다 깜빡 잊고 전화를 안 하면 득달같이 전화가 와선 꾸지람을 했습니다. 정말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어쩜 그러니?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안부 인사 묻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야? 내 참 서러워서. 아니, 이제 내가 만만히 보이는 거야? 시애미가 만만해?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대체 뭐야? 하나뿐인 며느리여서 오냐오냐 대해줬더니 돌아오는 게 겨우 이거구나. 내가 정말 미쳤지 싶다. 왜 그동안 너한테 잘해줬는지 다음부턴 연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펄펄 날뛰며 화를 내시고 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로 삐지고 토라지고 그리고 자기 얘기 안 들어준다고 화내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일삼았어요. 한마디로 전 시어머니한테 그저 동네 북이었던 거죠. 치고 싶으면 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라병이 돋아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못 참고 한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앞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땐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땐 업무가 바빠서 연락받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시어머니가 이 말에 화내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중요한 일에만 연락을 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일이라는 건 뭔가요? 다쳤거나 무슨 상을 당했거나 그런 게 중요한 일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저에게 전화로 자꾸 심부름을 시켜대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하시는 통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받았지만 회사 직원도 옆에서 보더니 황당해하더라고요. 소연아, 나 오늘 저기 어디서 모임이 있어서 갈 건데 거기 지하철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뭐가 제일 빠른지 네가 좀 알아보고 나한테 문자로 보내라. 네? 어머니, 저 곧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요? 에이 참,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빨리 알아보고 문자로 보내라. 알았니? 자료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차에 어머니 전화를 받고 보니 신경이 엄청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런 건 자기 아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말입니다. 꾸역꾸역 알아보고 보내드리긴 했는데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떡하나 막연한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점심때에도 제가 외근에 나가 있어도 계속 전화를 하셔서 급한 일도 아닌 것들을 저보고 찾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소연아, 나 요즘 좀 여기저기 아픈데 어디서 파는 약이 뭐가 좋다고 하더라? 그것도 알아보고 전화번호 받아서 나한테 보내라.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동료들이랑 같이 있고 일이 좀 많아요. 오늘 야근도 해야 될 정도로 바쁘고요. 급하신 거면 정진 씨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돌아온 어머니의 말은 제 분노가 격해지게 만들더군요. 얘도 참 뭐라는 거니? 정진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일로 전화를 해. 네가 바쁘면 뭐가 바쁘다고. 남자가 바깥일 할 때는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쓸데없이 정진이한테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얼른 그 내가 찾아봐달라는 거 찾으라니까. 어머니, 저도 정진 씨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이따 중요한 업무 하나 마치고 그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무려 연봉도 제가 남편보다 더 높고 일 강도도 훨씬 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자기 자식밖에 모르시는 걸까요? 저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알았어. 엄마도 참. 내가 말할 테니 끊어. 남편은 대충 그리말하곤 일을 해결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야근을 하고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안고 겨우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느새 퇴근해서 말끔하게 씻고 야식을 먹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너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인지. 어머니 이야기라면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저 역시 화가 치솟더군요. 엄마가 지금 많이 외롭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 예뻐서 친구처럼 잘 지내보려고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모질게 잘라내야겠어? 정말 한쪽에서만 전한 입장이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왜 내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거야? 말 들어보니 너가 잘못했더라. 너 전부터 우리 엄마한테 불만 많았잖아. 불쌍한 우리 엄마 그 부탁 좀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짜증을 내?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누누이 말했지만 넌 어쩜 그리 속이 좁냐?
나 같으면 장모님한테 진작 가서 용돈 드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고 잘했을 거야. 제가 어머니께 대들었다는 식으로 완전히 이야기는 바뀌어져 있었고 남편은 점점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는데 저도 완전히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뭐라고? 나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가 수시로 전화하시면서 약 알아봐라, 길 알아봐라, 무슨 꽃 이름 알아와라. 이런 내용으로 연락하시는데 그럼 본인이 직접 받아.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고 안 됐으면 아들이 직접 알아봐드리면 되지. 그걸 나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그런 효도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말이면 누가 못하니?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번을 했어? 문자 한 번을 했어? 안부 인사 한 번 안 드렸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날 비난하고 싶거든. 당신이나 먼저 똑바로 해. 뭐야? 너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 야, 너 나 무시하냐? 항상 남편은 이런 식입니다. 자기가 들어도 할 말이 없고 자기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귀찮으면서 저한테 대리오더를 시키고 싶은 것이었더라고요. 문제는 본인이 우리 집에 여지껏 전화나 문자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 저는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은 없는데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저만 한쪽으로 기울어 어머니를 챙겨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날 이판사판 다 가자는 생각으로 격하게 싸웠고 며칠을 냉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몸도 아프고 지친 상태로 들어온 저에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기 엄마 서운하게 했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을 보니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건지 새삼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절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출근하는 절 붙잡고 또 본인 입장만 늘어놓았어요. 너 내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그간 쌓인 불만이 아주 많았나 본데. 그래, 어디 한번 대놓고 얘기해봐라. 응? 대놓고 내 앞에서 얘기하라고. 어머니, 저 출근해야 돼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얘기해요. 어딜 가려고 해? 시애미가 말하는데. 너 듣자 하니 아주 가관이더라. 내 아들이 사돈 어른한테 전화 안 했다 뭐 안 했다 하면서 구박까지 했다며.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그 귀찮은 일들을 다 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거니? 너랑 결혼했으면 됐지 우리 아들이 왜? 기가 막혔어요. 본인은 저에게 그러길 요구하면서 본인 아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 또 그 막말을 쏟아내려는 시어머니를 일부러 그대로 무시하고 나가버렸고 결국 엄마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엄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진짜. 엄마 속상할까봐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와서 잔소리하고 나 괴롭히고 귀한 아들 밥 챙기라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데 내가 며느리인지 아님 자기 아들 밥 챙겨주는 가정부인지 모르겠다니까. 막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자기 아들이 나랑 살아주면 됐지. 왜 엄마한테 안부 인사까지 해야 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무슨 내 남편이 왕이야? 성골 귀족이냐고.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엄마 반응이 참 그랬어요. 엄마도 못내 속상하신 듯 했지만 그래도 사돈어른 입장을 이해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 정말 제가 다 잘못한 건지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도리는 다 하는 게 좋아. 물론 그런 전화까지 다 받으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른들에게 자식으로서 할 역할을 해. 원래 여자의 삶이란 게 그래. 그냥 네가 참고 살아라. 나 때도 그랬어. 엄마는 어떻게 하나뿐인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힘들다는데 내 편 들어주면 어디 덧나? 내가 얼마나 고민하다가 엄마한테 말한 건데. 다신 엄마 집 안 와. 저는 그 길로 친정집을 바차고 뛰어나갔어요. 가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마치 지금껏 억눌렀던 슬픔이 다 폭발한 것처럼 쭉쭉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엄마까지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시댁 식구들 잘 챙기라는 소리를 해대니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세상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 기분에 갈 곳이 없어 혼자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누가 보면 거의 청승이라고 할 정도였지만 저는 정말 그때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그냥 분을 꾹꾹 누르면서 굳이 남편과 이런 문제를 또 짚고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버이날이 찾아왔는데요. 저나 남편이나 상당히 마음이 거북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각자 도리는 다 해야 하니 저도 꾹 참고 어머니 드릴 선물을 준비했어요. 다른 회사는 몰라도 저는 이번 어버이날에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날 어른들을 못 뵐 것 같아서 일주일 전에 미리 어머니와 저희 친정에 찾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일날 못 찾아뵙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해서 일부러 아는 동생이 하는 유명한 꽃집에서 특별히 주문을 해서 용돈도 예쁘게 장식을 해서 만들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간식거리들도 사서 따로 식사도 했어요. 남편도 이때에는 좀 마음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이날 하나하나 다 따지면 끝이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꽁해서 양가 어른들 선물 준비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에게만 완전히 일임해두고 돈만 준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버이날을 기념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양가 어른들 다 만족스러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이후로 대면 남편과 몇 마디 하면서 며칠을 보냈고 어버이날 당일 저는 원체 쉬지 못하는 일이었기에 밤 늦게까지 일에 매달렸고 동료들과 함께 겨우 국밥집에서 순댓국으로 배를 채운 뒤 집에 돌아왔어요. 그날은 남편도 일찍 자고 있었고 그 다음날도 휴일이었으니 저도 좀 늦게까지 잘 예정이었는데요. 새벽부터 전화가 울려서 알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어머니였어요. 이 시간에 전화를 하실 일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신 줄 알고 놀라서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는 이날로 어머니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버이날 시애미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하냐? 시애비 없이 혼자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네?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가 정말 아찔할 정도로 깨질 듯 울리더군요. 분명히 저는 어버이날 때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은 그날 집에서 놀고 먹고 쉬었어요. 이런 사정으로 먼저 찾아뵈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무슨 회사가 그렇게 바쁘냐는 말까지 오가며 분위기 좋게 잘 헤어졌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윽고 이어지는 말은 정말 제 핏대로 올리기에 아주 딱 적합하더라고요. 니네 시이모네 며느리는 어제 그렇게 선물을 사오고 전화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런다는데 나만 며느리 잘못 드렸다고 다들 불쌍해하는데 나는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냐? 어머니, 지난주에 뵀었잖아요. 저도 선물 드리고 꽃다발도 가져다 드렸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놓고 어제가 어버이날인데 전화를 안 한 게 누구냐? 아직도 네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게야? 저 어제 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정진 씨는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화 안 했던가요? 정진이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지금 너 얘기하는 거 아니냐? 보아하니 분위기는 남편도 안 했는데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이더군요. 계속 다른 집 며느리 비교하시면서 소리를 질러대시는데 저도 나름 꽃다발에 30만 원 용돈 예쁘게 빼곡하게 채워서 드렸건만 누구네 집은 용돈을 더 줬나 봅니다. 계속 선물이니 당일 전화 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는 걸 보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저도 바랬던 말인데 어머니가 먼저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이 그렇게 불성사납게 구는 거 못 보겠고 그런 며느리도 필요 없다. 이럴 거면 인연 끊자. 대체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보다 더 이상 잘해드릴 자신이 없는데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연을 끊자니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그러신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끊어야겠네요. 저도 지금껏 많이 참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상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럼 앞으로 연락 오갈 일 서로 없을 테니 인사는 이렇게 할게요. 잘 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와악 소리를 지르시더니 귀가 찢어지도록 엉엉 서럽게 우는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 화면 너머로 몇 분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고송을 질러대시는데 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끊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야식 쓰레기들을 널브러뜨려 놓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남편이 너무 보기 싫어서 저도 머리가 너무 아파 옷을 챙겨 입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까지 엄마에게 하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꾹 참고 엄마 밥 먹고 싶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인연 끊자고 했다며?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했어. 어제 어버이날 전화 그거 한 통 하루 종일 안 했다고. 나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럼 당신이라도 챙기지 그랬어. 남편 역시 자기도 못 챙긴 게 맞았던지 우물쭈물거리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들은 그런 걸로 화낼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네가 다 맞춰줬어야지. 버릇없게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넌 이 집 며느리야. 어디 주제도 모르고 대들어? 이제 이 끝도 없는 순환이 또 반복된다고 생각하니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오빠랑 결혼했지.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내 전화 목록도 1위가 어머니야. 오빠보다 훨씬 많이 통화하고 얼굴도 많이 보고 더 챙겼어. 그런데도 불만이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잘해주는 다른 며느리 찾아와. 나는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한테 웩웩거리는데 새삼 이런 부분에서 참 자기 어머니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논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이겨야만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너 당장 들어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이런 걸로 이혼을 말하고 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혼나볼래? 여기까지 듣고 있으니 뭘 더 고민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진지하게 이혼할 마음에 친정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남편에 대한 흠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남편의 행동 중에 이상한 게 많았거든요. 제가 야근이 많고 일이 많은지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집에 여자 향수 냄새가 뿌려져 있다든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솔직히 그때야 시어머니 문제도 있고 일도 바빴으니 당연히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쯤 되니 하나하나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 뒤로 남편의 뒤를 조용히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미행한 지 6일차 정도 되었을 땐 별 문제가 없더군요. 자기의 엄마 집 가고 회사 가고 그것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정도 되자 여기서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 회사 앞 주차장에서 몰래 남편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자기 이제 부인이랑 이혼하는 거야? 잘됐다.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애랑 끝낸다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 당신이랑 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당신 쭈꾸미 먹고 싶다 했지? 먹으러 가자. 심지어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잔 집들이 때도 한 번 봤던 남편의 직장 후배였어요. 저 여자도 분명 유부녀였는데 아주 가지가지였죠. 하지만 저한테 어쨌든 잘된 일이었어요. 전 바로 사진을 찍어댔고 그 길로 둘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히 이혼할 때 써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이 안 돼서 남편의 직장에 사진까지 직접 뿌려주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역시나 난리가 나서 저에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별의별 협박은 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협박한 거 그대로 녹음해서 한 번만 더 협박하면 그대로 경찰에 이거 넘길 거예요.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나중이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싹싹 빌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근데 이제 사진은 그만 뿌려라. 응? 우리 아들 이러다 앞길 망치겠어. 내가 다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날 용서해 주겠니? 내가 이리 무릎 꿇고 빌마. 그런데 제가 왜 용서를 하나요? 전 친정집 문 앞까지 와 싹싹 비는 시어머니를 바로 내쫓았어요. 친정엄만 역시 그 모습을 보곤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그 집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솔직히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겁이 나기도 하고 막상 혼자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지금 저는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맛보고 있어요. 이제야 저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기 사연 채널 보면 저와 비슷한 시댁살이를 당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저처럼 복수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더군요. 이 사연 채널을 매일같이 듣다 보니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기 내어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제 인생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또 저처럼 복수할 일까지 만들지 마시고 그 전에 진즉 싹을 잘라 이혼하는 것도 답이라 생각해요. 저도 전 남편이 저런 종자인 줄은 모르고 결혼하긴 했지만 차라리 빨리 이혼했다면 덜 상처받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